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아버지의 반려견 진돗개 마음이가 묘지로 출상하는 날, 멀리서 뛰어와 관의 밧줄을 물고 끌어당기자 운구 행렬이 넘어진다. 마음이는 계속 짖고 낑낑거리는 기이한 상황을 보이는데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마음이의 필사적인 행동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관을 열어보기로 한다. 결국 관이 열리고 안에 있는 아버지 시신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살아난 것이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연화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순수창 작물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맨살을 핥히는 2026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생을 땅과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김만복 어르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인 날이었다. 선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 위로 구슬픈 상여 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 뒤를 따르는 오남 오녀 자식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겨울 산의 정막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들의 통곡 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슬픔은 과장되었고 눈물은 깊이가 없었다. 진정으로 주인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것은 오직 한 생명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식보다 더 아꼈던 늙은 진돗개, 마음이. 이 녀석은 사흘 밤낮으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은 채 텅 빈 주인의 집 툇마루에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핏발선 눈은 상여 행렬이 사라진 산비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향한 강한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짐승도 저리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거늘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곡을 하는 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여를 맨 장남 김진석의 이마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이 지긋지긋한 장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귀찮음과 앞으로 나눠 가질 재산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동생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지독한 욕망의 서막이었다. 운구 행렬이 가파른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다. 장남 진석이 잠시 숨을 고르며 상여를 내려놓자고 손짓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버지도 참 평생 우리 고생만 시키시더니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만. 그의 투박한 농담에 몇몇 형제들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언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싶어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내 그것이 아버지의 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녀석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 핏발이 선 눈으로 오직 하나의 목표, 아버지의 관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주인을 따르려는 충성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놈의 개가 왜 저래? 누가 가서 묶거나. 둘째 아들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마음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행렬의 맨 앞에 도착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이 녀석의 목표는 단단히 묶인 관의 3배 밧줄이었다. 이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로 굵은 밧줄을 물고 늘어지며 온몸으로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컹, 컹.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하고도 서러운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주인을 깨우려는 듯 혹은 산 자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절박하게 들렸다. 이 미친 개가 이거 안 놔. 상여를 메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마음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죽으림을 다해 밧줄을 놓지 않았다. 작은 진돗개의 몸에서 어찌 저런 힘이 나오는지 건장한 장정 여럿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거세게 으르렁거리며 밧줄을 뒤로 끌어당겼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의 장력과 마음이의 저항에 상역군들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심해. 누군가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상여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지며 아버지가 잠든 관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둔탁하고 불경스러운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아버지. 이놈의 개새끼 당장 때려잡아. 순식간에 장내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과 비명이 뒤섞이고 자식들은 허둥지둥 쓰러진 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마음이는 여전히 밧줄을 입에 문 채 마치 관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서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 모습은 주인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광기 어린 행동이라기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녀석은 짖는 것을 멈추고 땅에 떨어진 관과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제발 이 관을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호소처럼 들렸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늘 조용했던 셋째 아들 찬우가 나섰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개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이의 기이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만요. 다들 진정하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소란이 잠시 멎었다. 찬우는 조심스럽게 마음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는 찬우의 손길에는 으르렁거리지 않고 대신 그의 옷자락을 물고 관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제야 찬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말했다. 마음이가 저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평생 아버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녀석이잖아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닐 겁니다. 장남 진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저 미친 짐승 때문에 아버님 관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다른 형제들도 불경스럽다며 그를 나무랐지만 찬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딱 한 번만 관을 열어봅시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술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직한 개의 필사적인 몸부림과 아들의 간절한 눈빛은 탐욕에 가려져 있던 일말의 양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장남 진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침을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장정 몇 명이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에 박힌 못을 뽑기 시작했다. 삐걱. 불길한 소리를 내며 육중한 나무 뚜껑이 서서히 열렸다. 관 속에는 하얀 수의를 입은 아버지 김만복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살아있는 사람의 혈색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 속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굳게 감겨 있어야 할 아버지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린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막내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눈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수의 위로 곱게 모아진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씩 움찔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의 딸들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했고 아들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운구 행렬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 찬우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가족들은 허둥지둥 아버지를 차에 싣고 비포장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슬픔에 잠긴 가족을 위한 하늘의 선물도 아니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내리는 지독하고도 서글픈 마지막 시험의 시작일 뿐이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연극의 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1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찼다. 아버지 김만복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집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란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자식들은 저마다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와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닌 집안 곳곳에 놓인 비싼 골동품과 벽에 걸린 땅 문서에 더 오래 머물렀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업이 어렵다며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둘째 아들 진수,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는 넷째 딸 서현.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아버지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만복은 굳은 얼굴로 술잔만 비웠다. 그의 옆에서 아내 이숙자는 아무 말 없이 과일만 깎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저 부모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떼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30해 전 첫째 아들 진석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여름날을 떠올렸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페달을 밟던 아들의 작은 등, 그 등을 밀어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던 자신의 젊은 날.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지금 그의 앞에는 늙은 아비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낼까? 궁리하는 눈이 번들거리는 낯선 중년의 남자만 앉아 있었다. 김만복은 자식들의 소란을 등지고 조용히 툇마루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속을 식혀주었다. 마음이가 어느새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는 녀석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는 말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남들 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보냈다. 그렇게 키운 결과가 고작 저것이란 말인가.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를 보았다. 젊은 시절 저 지게를 지고 읍내까지 쌀을 팔러 다니며 10명의 자식을 키워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휘어진 손가락,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발 뒤꿈치가 그의 고단했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그런 고생을 알아주길 바란 적은 없다. 그저 화목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형제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부모의 재산을 두고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아내 이숙자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여보, 너무 상심 마세요. 그래도 명절이라고 다들 찾아왔잖아요. 아내의 위로에도 김만복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숙자야. 저놈들 눈에는 내가 애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유산으로 보이는 것 같구나. 내가 죽어야 저 싸움이 끝날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다.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셋째 아들 찬우와 그의 아내는 달랐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부유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신 때 값비싼 선물을 들고 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가게에서 가장 좋은 과일과 채소를 따로 빼두었다가 가져다 드렸다. 그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삭막했던 노부부의 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며느리는 솜씨 좋게 저녁을 차렸고 찬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가게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돈 이야기가 없었다. 오직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들만이 오고 갔다. 한 번은 김만복이 찬우에게 가게를 넓힐 돈을 보태주겠다며 통장을 내민 적이 있었다. 하지만 찬우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이 돈은 두 분 노후를 위해 쓰세요. 김만복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찬우는 그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손가락이었다. 그는 찬우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자식들이 뿜어내는 탐욕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어두워서 찬우 부부가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로는 그 어둠을 모두 걷어낼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초여름에 일어났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김만복이 밭일을 하다가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버지의 위독 소식에 자식들이 전국 각지에서 병원으로 달려왔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그의 병상을 지키며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김만복의 상태가 호전되자 그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관리 문제로 옮겨갔다. 병실은 순식간에 유산 분배를 논하는 회의장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이 온전하실 때 빨리 유언장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재산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낫다.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그들은 아버지가 잠든 줄로만 알고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오고 갔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어버이가 아니었다. 그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추악한 대화들은 김만복의 귀에 하나도 빠짐없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김만복은 죽은 듯이 누워 자식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둘째 딸 지연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처럼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괜히 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이상한데 기부라도 하시거나 셋째한테만 홀랑 넘겨주시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그 말에 다른 자식들이 동조했다. 그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누구는 아버지를 설득할 문구를 만들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점의 고기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김만복은 눈을 뜨고 싶었다. 당장 일어나 저 후레 자식들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지금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의 끝을 보고 싶었다. 과연 저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차가운 눈물을 베갯잎 속으로 삼켰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떠나보내는 처절한 결심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진짜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의 연극을 펼치기로 말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김만복은 아내 이숙자를 앉혀놓고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죽은 사람이 되려고 하오.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할 거요. 이숙자는 남편의 엉뚱한 말에 기가 막혔다. 영감, 병원에 며칠 있더니 노망이라도 든 거예요.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예요. 하지만 김만복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병실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숙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결국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그런 끔찍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평생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어쩌다 자식들이 저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김만복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중요한 건 앞으로요. 저놈들의 탐욕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소. 내가 가짜로 죽어 저들의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이오.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누가 내 재산을 노리는 적인지 내 마지막 시험으로 가려낼 참이요. 남편의 단호한 결심에 이숙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도 서늘한 분노와 남편의 계획을 돕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렸다. 그렇게 노부부의 위험하고도 서글픈 연극은 조용히 막을 올릴 준비를 시작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김만복은 수소문 끝에 젊은 시절 연극 배우로 활동했던 오랜 친구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은 김만복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기겁했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짜처럼 보이는 사망진단서를 만들어줄 의사와 장례 절차를 실감나게 진행해줄 장의사를 섭외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자문해줄 젊고 양심적인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 곳곳에 설치할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였다. 자식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기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박 노인은 전문업자를 불러 안방과 거실, 심지어 부엌과 화장실에까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김만복은 자신의 영정 사진으로 쓸 사진을 골랐다. 그는 수많은 사진 중에서 아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사진 속에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숙자야. 내 장례식에 쓸 사진인데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소. 하지만 어쩌겠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었는데. 이숙자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서글프게 느껴졌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이의 역할이었다. 김만복은 마음이가 자신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기쁨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음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그는 마당에 누워 죽은 척을 했고 마음이가 자신을 깨우려고 핫거나 짖으면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마음이가 그 밧줄을 물고 당길 때마다 아낌없이 칭찬해주며 간식을 주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마음이도 금세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가 죽은 척 누워있을 때마다 밧줄을 물고 당기는 훈련을 반복했다. 김만복은 녀석의 영특함에 감탄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아. 내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이건 그냥 연극일 뿐이다. 내가 너에게 신호를 주면 너는 이 밧줄을 물고 힘껏 당겨야 한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알겠지. 마음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쳤다. 김만복은 녀석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참이었다. 디데이 아침이 밝았다. 김만복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한의사 친구가 특별히 조제해준 약을 마셨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심박과 호흡을 극도로 느리게 만들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비약이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그의 몸은 급격히 차가워졌고 의식은 아득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시오. 이건 진짜 죽음이 아니니. 울더라도 너무 슬프게는 울지 마시오.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이숙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자 그녀는 연습한 대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장남 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석아. 흐흑. 아버지가 방금 숨을 거두셨다.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실감나는 연기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슬픔보다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이숙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연극을 이끌어가야만 했다. 잠시 후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자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남김없이 담아내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제 말이 들리세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자신을 둘러싼 자식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계획대로 의사는 이 상황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나사로 증후군, 즉 사망 선고 후 자발적으로 순환이 재개되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식들은 의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안도감보다는 당혹감이,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더 커 보였다. 특히 장남 진석의 얼굴은 거의 잿빛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상속 절차와 자신의 계획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셋째 찬우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살아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만복은 아들의 따뜻한 눈물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다른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연극의 성공을 확신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병실에 누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펼쳐질 두 번째 막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곳에는 그가 준비한 자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자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듯했다. 장남 진석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저희 모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것처럼 번지르르 했지만 진심은 단 한 방울도 담겨있지 않았다. 김만복은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침묵에 다른 자식들도 눈치만 살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김만복의 집 마당에 멈춰 섰다. 대문 앞에는 근조라고 쓰인 등이 아직도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조문객들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죽은 사람이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의 옆에서 아내 이숙자는 말없이 남편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의 눈빛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는 듯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식들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를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만복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 거실에 모이거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거실은 여전히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김만복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던 국화꽃 재단이 그대로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자식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만복은 자신의 영정 사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마치 산자의 유령처럼 앉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자식들을 하나씩 훑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 이숙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텔레비전을 켰다.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갑자기 텔레비전은 왜 둘째 딸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만복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고 보기나 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준비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텔레비전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이내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다. 바로 자신들의 집 안방의 모습이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들이, 즉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슬퍼하는 대신 장례 절차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된 끔찍한 현실이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버지가 막 숨을 거둔 직후 안방에 모인 자식들의 모습이었다. 장남 진석이 장의사와 통화하며 비용을 흥정하고 있었다. 수위는 무조건 제일 싼 걸로 하세요. 아버지가 뭘 아시겠습니까?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합시다. 어차피 땅에 묻으면 다 썩을 건데 돈 아깝게 뭐하러 비싼 걸 씁니까? 그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딸 지연은 한술 더 떴다. 조문객 음식도 너무 비싼 건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구색만 맞추자고. 괜히 돈 썼다가 나중에 재산 나눌 때 말 나오면 복잡해지잖아.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장례 비용을 아껴서 자신들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화면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거실에는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와 김만복의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만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1000개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자식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화면은 부엌으로 바뀌었다. 자식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아직 염도하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저 땅은 무조건 장남인 내가 가져야 해. 장남의 도리가 있는 거라고. 진석의 말에 넷째 딸 서연이 발끈했다. 오빠,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 똑같이 나눠야지.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저 집은 딸인 내가 모셔야 하니까 나한테 주는 게 맞아.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비난했고 부모님께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몇몇은 멱살잡이를 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부엌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요리하는 도살장이었다. 영상을 보던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몇몇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고 몇몇은 저건 오해야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만복의 싸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셋째 아들 찬우만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들과 누님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만복의 굳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지막 영상은 병실에서 찍힌 것이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자식들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운운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변호사인 둘째 딸 지연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마치 훌륭한 작전 계획이라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일단 우리가 법원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의사소견서 몇 장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깨어나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금하고 통제해야 할 위험인물에 불과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 변명도 오해도 통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그들의 추악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장남 진석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김만복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 어쩌다 저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만복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처럼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로 보이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구나. 너희들은 내 장례식장에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 시체 위에 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것은 장례식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주 보기 좋게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의 선언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김만복은 아내에게 눈짓했다. 아내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셋째 아들 찬우가 혼자 빈소에 남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닫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고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독백은 앞서 보았던 다른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돈이나 유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자식으로서의 죄책감만이 그의 말과 행동에 묻어났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시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있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김만복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직접 쓴 그의 마지막 유언장이었다. 나는 오늘 내 자식 9명과의 인연을 끊고자 한다. 그의 첫마디에 자식들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애원은 김만복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 이 집과 너희들이 그토록 탐내던 저 선산,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오직 나의 아들 김찬우와 그의 아내 박선영에게만 상속한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마지막 뜻이며 그 누구도 이 뜻을 바꿀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이 발표되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고 울부짖고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저희도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눈앞에서 사라진 재산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만을 표출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김만복 부부의 오랜 친구인 박 노인이 소개해준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만복의 옆에 서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들을 자식들에게 내밀었다. 김만복 어르신의 유언장은 공증까지 모두 마친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결정은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도 자신들이 재산을 받을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몇몇은 셋째 찬우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원망을 퍼부었다. 찬우는 아무 말 없이 형제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여러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 집의 법적인 소유주는 이제 김찬우 씨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저주를 퍼부으며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다. 순식간에 집 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김만복과 아내 그리고 찬우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집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찬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형님들과 누님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들 한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김만복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위하는 척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찬우야, 일어나거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저들에게 내리는 벌이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기만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그 어떤 용서도 자비도 베풀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는 찬우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돈과 재산은 너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 돈으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김만복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9명의 자식을 잃었지만 1명의 진짜 아들을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은 전쟁터와 같았다.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9명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속에는 용서를 구하는 진심보다는 재산을 되찾으려는 탐욕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장남 진석은 매일같이 찾아와 찬우를 협박했다. 김찬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넌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원수야, 원수. 그들의 추악한 행동은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했다. 김만복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의 소란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다. 그에게 저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아픈 상처일 뿐이었다. 아내 이숙자는 밤마다 남편 몰래 눈물을 훔쳤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그녀에게 그들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것이 썩어버린 뿌리를 잘라내고 남은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찬우 부부는 갑작스럽게 얻게 된 막대한 재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수십억의 재산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과 같았다. 그날 밤 찬우의 아내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이 돈 때문에 우리까지 변하게 될까봐. 형님들처럼 될까봐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찬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 같은 거지. 우리는 이 숙제를 잘 풀어야 할 책임이 있어. 다음 날 찬우 부부는 부모님 앞에 앉아 자신들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 큰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 작은 집에서 예전처럼 채소 장사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기특한 말에 김만복과 이숙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쫓겨난 자식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천 삼아 버려놓았던 사업들은 하나둘씩 위기를 맞았고 그들의 삶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특히 장남 진석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지만 상속이 무산되면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내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망하면 김씨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장남이라는 권리를 내세우며 아버지를 압박했다.
김만복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진석아, 너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가문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먼저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 나는 너를 다시 볼 생각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의 단호한 말에 진석은 결국 무릎을 꿇고 오열했지만 김만복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아내 이숙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쳐 자식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천사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 젖이 모자라 미움을 쑤어 먹이고 한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가며 빨래를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였을까? 돈의 소중함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먼저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녀의 독백은 깊은 회한으로 가득했다. 영감.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나 봐요. 자식들 성공시키겠다고, 돈 벌겠다고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저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김만복은 잠든 척 누워 아내의 흐느낌을 들었다. 그의 마음도 아내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약해질 수 없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 저들을 다시 받아준다면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픈 마음을 다잡으며 이 지독한 연극을 끝까지 해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찬우 부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작은 채소 가게를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나눔 마켓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의 선행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사주며 응원했다. 찬우 부부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김만복과 이숙자는 멀리서 그런 아들 내외의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9명의 자식들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곁에 남아있는 한 명의 진짜 아들과 그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그 가장 소중한 유산을 아들 찬우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둘째 딸 지연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든 채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집 앞에 서 있었다.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녀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당당하고 오만하던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초라한 중년의 여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거였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그녀의 눈물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돈의 허망함을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김만복과 이숙자는 창문 너머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저 눈물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일까? 노부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만복은 아내 이숙자와 마주 앉았다. 이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지연이 저러는 거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우리 딸이잖아요.
저렇게까지 뉘우치는데 한 번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김만복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당신은 저 눈물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오. 저러다 또다시 우리를 배신하면 어쩔 거요. 상처는 한 번으로 족하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숙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첫 딸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며 매일 밤 업고 다녔잖아요. 피아노를 사달라고 조를 때 당신이 2달 동안 공사판에 나가서 돈을 벌어 피아노를 사줬잖아요. 우리 지연이 원래는 저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 우리가 세상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내의 말에 김만복은 과거를 회상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젊은 날의 자신,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러주던 그 순간의 감동.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자 그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용서 없는 심판만이 유일한 답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결국 노부부는 딸 지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지연은 부모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만복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그 집에 머물며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변호사 행세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고 밭일을 도왔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김만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부모님을 위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렸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산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2분 곁에서 함께 살게만 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김만복은 처음으로 딸을 보며 웃어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지연이 부모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소문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재산을 노리고 연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몇몇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무리한 사업 투자로 모든 것을 잃고 공사판을 전전하던 넷째 아들 진호가 그랬다. 그는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래며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와 동생 찬우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누나 지연의 소식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찬우의 나눔 마켓을 찾아갔다. 가게 문을 닫고 있던 찬우는 남루한 행색의 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진호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찬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 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의 사과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찬우는 눈물을 흘리며 형을 일으켜 세웠다. 형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해의 눈물이었다. 찬우는 형 진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진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동생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진호는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김만복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자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김만복은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자식들과 새로 얻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을.
그의 지독했던 마지막 시험은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김만복의 생신날이 돌아왔다. 작년과는 사뭇 다른 조촐하지만 따뜻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집에는 찬우 부부와 용서를 받고 돌아온 딸 지연과 아들 진호가 함께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정성껏 만든 음식과 진심이 담긴 축하의 말을 건넸다. 지연은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했고, 진호는 서툰 솜씨로 만든 나무 지팡이를 내밀었다. 김만복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자식들의 마음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툇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찬우의 나눔 마켓 이야기, 지연이 새로 시작한 무료 법률 상담 봉사 이야기, 진호가 가게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화들이 오고 갔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김만복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다. 생일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찬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나머지 형제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이것은 형님들과 누님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잠시 맡아두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우의 말에 김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찬우야. 그 돈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돈으로 형제들을 돕고 싶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다만 돈을 직접 주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위하는 길이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은 찬우는 그 돈으로 형제들이 재기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열어주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처음에는 동생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던 그들도 찬우의 진심을 알고는 점차 마음을 열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보람과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세월이 흘러 김만복은 더 늙고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지켜주는 아내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자식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늙은 개의 마음 위에 등을 쓰다듬으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했다. 자신의 죽음을 연출했던 그 아찔했던 순간,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로 인해 썩은 가지를 쳐내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을 믿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곁에 앉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다. 숙자야,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지 않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해 겨울, 김만복은 아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연극이 아닌 진짜 죽음이었다. 그의 장례식은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자식들의 눈물에는 지난번과 달리 가식이나 탐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슬픔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셋째 아들 찬우가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섰고 다른 형제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유산을 두고 다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슬픔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관이 땅에 묻히던 날, 늙은 개의 마음이도 그의 곁에 함께 묻혔다. 이 녀석은 주인이 숨을 거둔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더니 며칠 뒤 주인의 뒤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충직했던 녀석의 마지막을 기리며
주인의 무덤 바로 옆에 작은 봉분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그의 가장 충실했던 친구는 하늘에서도 함께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은 그렇게 끝이 났다. 김만복은 자식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와 화해의 가치였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그 위대한 유산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 있다는 것을. 오늘 2026년 1월 8일 김만복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의 무덤가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산자락을 휘감았지만 어쩐지 그날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